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골판지 상자의 원가 계산에 대해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골판지 상자는 물류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입니다. 택배, 제조업 출하, 부품 포장, 식품 배송, 전자제품 포장 등 거의 모든 공급망에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골판지 상자를 구매할 때 단순히 상자 한 개에 얼마인가 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매 원가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상자의 크기, 골판지 원단의 구조, 원지 가격, 가공비, 인쇄비, 접착비, 포장비, 운송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자료의 전체 흐름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골판지 원단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골판지 상자는 단순한 종이 상자가 아니라 표면지, 골심지, 이면지 등이 결합된 구조물입니다. 특히 골판지 원단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와 원단을 구매해서 상자를 만드는 업체는 원가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어떤 업체에 발주하는 것이 적정한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원단 가격 산출 방법입니다. 골판지 원단은 보통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반면 원재료인 원지는 톤 단위로 거래됩니다. 즉, 구매자는 톤당 가격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개념이 바로 평량, 골조율, 로스율입니다. 평량은 1제곱미터당 종이의 무게이고 골조율은 골심지가 물결 모양으로 들어가면서 실제 사용량이 늘어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로스율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셋째, 원단 가격 산출 방법과 적용 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 SK180, S120, K200 같은 원지를 사용했을 때 1제곱미터당 원재료비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계산합니다.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계산 구조를 알아야 공급업체가 제시한 단가가 적정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골판지 상자 가격입니다. 원단 가격을 안다고 해서 상자 가격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자는 규격에 따라 원단 소요 면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장, 폭, 고가 얼마인지, 접착부 여유치가 얼마인지, 상자가 1합인지, 2합인지, 일반 RSC 상자인지 톰슨형 상자인지에 따라 필요한 원단 면적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자 가격은 원단 단가 소요 면적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인쇄, 접착, 톰슨, 포장, 운송 등 후속 공정비를 더해 계산해야 합니다. 다섯째, 골판지 상자의 표준 구매 원가입니다. 표준 구매 원가는 구매자가 협상이나 견적 검토를 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내부 원가표입니다. 원재료비, 가공비, 일반 관리비, 허용이익, 운송비를 나누어 보면 공급업체가 어느 부분에서 가격을 높게 제시했는지 또는 원가 상승이 실제로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지포 장업계에서는 원지 가격뿐 아니라 전분, 인쇄용 잉크, 포장용 랩, 접착제 등 부자재 가격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료에서는 원지 가격 상승과 함께 부자재 가격도 20%에서 55%까지 상승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골판지 상자의 단가가 단순히 종이값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분 가격이 오르면 합지비가 오르고 연료비가 오르면 건조 비용이 오르며 인건비가 오르면 가공비가 오릅니다. 여기에 운송비까지 상승하면 최종 구매 단가도 함께 올라갑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골판지 상자 원가는 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단 소요량과 공정별 비용을 근거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면 공급업체의 견적을 더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납품 단가, 협상에서도 훨씬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본 동영상에서 나오는 가격이나 값은 참고 치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골판지 원단과 골판지 상자 제조업체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골판지 상자를 구매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공급업체의 생산 구조입니다. 같은 골판지 상자를 만든다고 해도 모든 업체가 같은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에서는 골판지 상자 제조업체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판지 전문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코루게이터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루게이터는 골판지 원단을 만드는 핵심 설비입니다. 표면지, 골심지, 이면지를 투입해 골판지 원단을 직접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한 원단을 다시 인쇄하고 절단하고 접고 접착해서 상자로 가공합니다.
즉 원단 제조와 상자 가공을 모두 수행하는 업체입니다. 골판지 전문 업체의 장점은 생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코루게이터 설비뿐 아니라 플렉스 프린터, 슬로터, 폴더, 로타리 다이 커터 같은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매우 유리합니다. 따라서 같은 규격의 상자를 반복적으로 대량 발주하는 경우에는 전문 업체가 가격 경쟁력이 높습니다. 자동화 설비를 통해 시간당 생산량이 높고 고정비를 많은 생산량에 배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설비 특성상 소량 생산, 특히 3000제곱미터 미만 생산에는 불리하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대형 설비를 가동하려면 준비 시간, 원단 교체, 색상 교체, 규격 세팅 등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량 주문의 경우 이런 준비비가 단가에 크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구매 수량이 적을 때는 오히려 전문 업체가 비싸거나 생산을 꺼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함업체입니다. 제함업체는 골판지 원단을 직접 만들지 않고 원단을 구매해서 상자를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즉, 원단 제조 설비는 없지만 상자를 만들 수 있는 제함 설비를 갖춘 업체입니다. 이 경우 원단을 외부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원재료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원단 제조업체의 마진이 이미 포함된 원단을 사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함업체는 소량 생산에 유리합니다. 다양한 규격, 소량 주문, 맞춤형 상자, 긴급 주문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자료에서는 제함업체가 가공비 부분에서 약 1.5배에서 2.5배까지 높게 책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싸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량 대응성과 유연성에 대한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중요한 판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발주 수량과 제품 특성에 따라 적합한 업체를 먼저 선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 규격 상자를 월 10만 장 이상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업체라면 골판지 전문 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다양한 규격을 소량으로 자주 바꾸어 발주하거나 맞춤형 포장이 필요하다면 제함업체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하단에서는 원단 가격 산출의 기본 전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판지 원단 및 상자의 가격은 단위 면적, 즉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반면 원지는 톤 단위로 판매됩니다. 그래서 원가를 산출하려면 톤당 가격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평량과 골 조율입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급업체는 원단 제조 능력에 따라 전문업체와 제함업체로 구분된다. 둘째, 골판지 원가 계산은 톤당 원지 가격을 제곱미터당 원단 가격으로 환산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다음 페이지의 원단 가격 계산식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실제 숫자를 가지고 골판지 원단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골판지 원단의 원가는 여러 층의 종이가 결합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각 원지별 소요량과 단가를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해야 합니다. 자료의 예시는 SK180, S120, K200, S120, S120 구조의 DW 원단입니다. 여기서 DW는 더벌월, 즉 이중양면 골판지를 의미합니다. 구조를 보면 표면 라이너, 중간 라이너, 이면 라이너, 어골 골심지, 비골 골심지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단일 골판지보다 층이 많기 때문에 강도는 높지만 원재료 소요량도 많고 가격도 높아집니다. 먼저 표면지입니다. 표면지는 SK180을 사용합니다. SK180의 톤당 가격은 58만원이고 평량은 180지입니다. 계산식은 평량 곱하기 단가 환산계수 곱하기 로스율입니다. 자료에서는 180 0.48 1.1로 계산하여 118.8원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0.48은 톤당 가격을 제곱미터 기준으로 환산한 단가계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스율 1.1은 10% 손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 라이너입니다. 중간지는 S120을 사용하고 톤당 가격은 46만원입니다. 계산은 120 0.36 1.1로 되어 있으며 결과는 63.36원입니다. 이면 라이너는 K200을 사용합니다. 톤당 가격은 51만원이고 계산은 200 0.39 1.1로 되어 있어 116.6원이 됩니다. 이제 골심지를 보겠습니다. 골심지는 평평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결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골 조율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어골은 골이 크고 높기 때문에 보통 골 조율 1.6을 적용합니다. 자료에서는 S120을 어골에 사용하고 계산식은 120 곱하기 1.6 곱하기 0.36 곱하기 1.1입니다. 결과는 101.38원입니다. 비골은 어골보다 골이 낮고 촘촘하기 때문에 골 조율 1.4를 적용합니다. 계산식은 121.4 0.36 1.1이고 결과는 88.7원입니다. 이렇게 표면, 중간, 이면, 어골, 비골을 모두 합산하면 원재료비가 계산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합지비, 관리비, 이익, 운송비 등이 더해집니다. 자료에서는 이 항목을 330원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원단 가격은 818.84원입니다. 즉, 이 예시에서는 DW 원단 1제곱미터를 구매할 때 기준 가격이 약 819원 수준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여기서 구매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개념은 로스율입니다. 자료에서는 로스율을 1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로스율은 원단을 제조하거나 상자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재단 중 남는 부분, 불량, 설비 세팅 중 손실, 이송 중 손상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10%는 최대 수준으로 적용하는 개념이며 사용량이 많거나 거래 신용도가 높거나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협상에서는 왜 로스율을 10%로 적용했는가, 실제 생산 수율은 얼마인가, 대량 발주 시 로스율을 낮출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단가 자체만 깎으려고 하면 협상이 어려울 수 있지만 로스율이나 운송비, 일반 관리비 기준을 검토하면 훨씬 합리적인 협상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지 가격은 톤 단위지만 원단은 제곱미터 단위로 계산한다. 둘째, 평량, 골 조율, 로스율을 반영해야 실제 원재료비가 나온다. 셋째, 원단 가격은 원재료비의 합지비, 관리비, 이익, 운송비 등을 더해 산출한다. 넷째, 구매자는 공급업체 견적을 받을 때 이 계산 구조를 역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원단 가격을 구성하는 주요 간접비 항목인 합지비, 일반 관리비, 허용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우리는 원지별 재료비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골판지 원단 가격은 종이값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원지를 붙이고 골을 만들고 건조하고 설비를 가동하고 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가공비가 발생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 합지비입니다. 먼저 합지비입니다. 합지비는 쉽게 말하면 골판지를 붙여 원단으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순수 임가공비와 부자재비입니다. 골판지를 만들 때는 표면지, 골심지, 이면지를 접착해야 합니다. 이때 전분 접착제가 사용됩니다. 또한 접착 후 건조를 위해 스팀이나 연료가 필요합니다. 설비를 운전하는 인력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지비에는 전분, 스팀 연료비, 인건비, 설비 가동비가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료에서는 2026년 현재 시장 기준으로 접착제, 스팀 연료비, 인건비가 일제히 올라 과거 대비 약 20%에서 30% 상향 반영되는 추세라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구매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공급업체가 원가가 올랐다고 말할 때 단순히 원지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분 가격, 연료비, 인건비가 실제로 올랐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SW, 즉 싱걸 월의 임가공비는 제곱미터당 약 90원에서 110원 수준입니다. DW, 즉 더벌 월의 임가공비는 제곱미터당 약 110원에서 130원이 수준입니다. DW가 더 비싼 이유는 구조가 더 복잡하고 골이 두 층으로 들어가며 접착과 건조 부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관리비입니다. 일반 관리비는 제조활동을 지원하는 관리비용입니다. 공장 운영관리, 사무관리, 품질관리, 영업관리, 회계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일반 관리비를 원재료비 가공비의 10%로 산출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원재료비와 가공비가 커지면 일반 관리비도 함께 커집니다. 최근 원지 톤당 가격이 50만원 중후반대로 상승하면서 원재료비 베이스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10%를 적용했을 때 제곱미터당 일반 관리비의 절대 금액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SW 기준 제곱미터당 약 60원에서 80원,
DW 기준 제곱미터당 약 100원에서 130원 수준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DW는 원재료비가 크기 때문에 일반 관리비도 더 높게 계산됩니다. 세 번째는 허용이익입니다. 허용이익은 공급업체가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이윤입니다. 허용이익을 원재료비 가공비의 8%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적정 이익이 없으면 품질 관리나 납기 대응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구매원가 관리는 공급업체의 이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이익과 비효율을 구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SW 기준 허용이익이 제곱미터당 약 50원에서 65원, DW 기준 제곱미터당 약 80원에서 100원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SW 기준 허용이익이 제곱미터당 약 50원에서 65원, DW 기준 제곱미터당 약 80원에서 100원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원재료비가 오르면 일반 관리비와 허용이익도 함께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매자는 왜 종이값이 10% 올랐는데 상자값은 그 이상 오르느냐?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종이값이 오르면 그 종이값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관리비와 이익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강조할 실무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합지비는 전분, 연료비, 인건비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둘째, 일반 관리비는 원재료비와 가공비의 일정 비율로 산출되기 때문에 원가 상승기에 함께 증가한다. 셋째, 허용이익은 공급업체의 적정 이윤이므로 협상 대상이지만 무조건 제거할 항목은 아니다. 구매자는 견적서를 받을 때 원재료비, 합지비, 일반 관리비, 이익을 구분해서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어느 항목이 실제 원가 상승인지, 어느 항목이 마진 확대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골판지 원단 가격에서 운송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골판지는 무게보다 부피가 큰 화물입니다. 그래서 운송비를 계산할 때 단순히 톤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적재 면적, 적재 부피, 차량 종류, 운송거리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5톤 화물차의 거리별 운송 단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거리, 즉 대개 10에서 20km 이내 관내 이동의 경우 약 13만원에서 16만원 수준입니다. 중거리, 즉 시도간 이동이나 30km에서 50km 정도의 이동은 약 18만원에서 23만원 수준입니다. 장거리, 즉 50km에서 100km 이상은 약 25만원에서 35만원 이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골판지가 부피짐이라는 것입니다. 골판지 원단이나 상자는 압축하기 어렵고 형태가 있어 차량 적재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따라서 탑차나 윙바디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일반 카고 차량보다 약 10%에서 20%의 요금이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단순 화물 운임표만 적용하면 실제 비용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송비를 상자 원가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핵심은 운송비를 제곱미터당 단가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골판지 원단은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운송비도 제곱미터당 얼마인지로 바꾸어야 원단 가격에 더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5톤 차량 1대의 중거리 운임을 21만원으로 가정합니다. 만약 이 차량에 3000제곱미터일을 적재한다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21만원을 3000제곱미터로 나누면 제곱미터당 70원이 됩니다. 즉, 이 경우 운송비는 원단 가격에 제곱미터당 70원 정도 추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DW 원단의 경우 3200제곱미터일을 적재한다고 가정하면 21만원을 3200제곱미터이로 나눕니다. 결과는 약 65.6원이입니다. SW 원단의 경우 4000제곱미터를 적재한다고 하면 21만원을 4000제곱미터로 나누어 제곱미터당 52.5원이 됩니다. SW 원단의 경우 4000제곱미터를 적재한다고 하면 21만원을 4000제곱미터로 나누어 제곱미터당 52.5원이 됩니다. 이 숫자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같은 차량 운임 21만원이라도 적재할 수 있는 면적이 많아지면 제곱미터당 운송비는 낮아집니다. 반대로 적재 면적이 줄어들면 운송비는 높아집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단가 협상에서 운송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소량 주문, 긴급 배송, 원거리 배송, 윙바디 사용 여부에 따라 운송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첫째, 견적 단가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별도인가? 둘째, 포함되어 있다면 어느 거리 기준인가? 셋째, 1회 운송 시 몇 제곱미터를 적재하는 기준인가? 넷째, 차량 종류는 카고인지, 탑차인지, 윙바디인지? 다섯째, 반품 회수나 팔레트 회수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 없이 단순히 상자 한 개 가격만 비교하면 실제 구매 원가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업체의 상자 단가가 조금 낮더라도 운송비가 별도이고 거리가 멀다면 총 비용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B 업체의 단가는 높아 보여도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고 납기 안정성이 높다면 전체 원가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은 운송비를 반드시 제곱미터당 비용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판지 상자 구매 원가는 제품 단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비, 가공비, 관리비, 이익, 운송비를 모두 포함한 총구매 원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페이지부터는 원단 가격을 넘어 골판지 상자 자체의 가격을 계산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원단 가격이 제곱미터당 얼마인지 알았다면 이제 상자 한 개를 만들기 위해 원단이 몇 제곱미터 필요한지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상자의 규격과 형식입니다. 골판지 상자의 규격은 일반적으로 장 곱하기 폭 곱하기 고, 즉 길이, 폭, 높이의 밀리미터 단위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400, 300, 250 상자라고 하면 길이 400, 폭 300, 높이 250인 상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치수만 보고 바로 면적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상자는 평면 상태의 원단을 접어서 입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개 면적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상자의 크기에 따라 1합 상자와 2합 상자가 있고 접착 부분만큼 소요 면적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주변장, 즉 상자 둘레와 접착 부분의 합이 2500mm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기준은 업체의 제조 설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구매자가 견적을 검토할 때 중요한 판단 포인트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여러 상자 형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일형입니다. 200일형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 택배 상자 형태입니다. 국제적으로는 RSC, 레귤러 슬라티드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자료에서는 A-1형 상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날개의 길이가 같고 바깥 날개가 서로 맞닿도록 슬롯 가공된 상자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고 단가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320형은 한 장의 골판지로 밑바닥이 있는 사각통을 만들고 다른 한 장의 골판지로 덮개가 있는 사각통을 만들어 덮어주는 형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자 본체와 덮개가 분리된 구조입니다. 선물 상자나 보관 상자처럼 상하 분리형 구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400형은 폴더 타이프 바크서즈입니다. 접어서 사용하는 폴더형 상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04형은 B형 상자로 장과 폭을 가지고 동체를 이루는 한 장의 골판지와 상하면 및 꼬지를 가진 다른 한 장의 골판지로 구성되는 이장 구조입니다. 600형은 VLISS 바크스 계열로 한 장의 골판지가 두 개의 장과 한 개의 밑면을 이루고 두 장의 조각으로 폭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3장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700형은 레디 글루 타이프입니다. 사전에 접착이 준비된 형태로 조립 편의성이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900형은 상자 내부용 부속, 즉 인티리어 피트먼트입니다.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상자 내부에 넣는 칸막이, 완충 구조, 고정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매자가 상자 형식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같은 크기의 제품을 포장하더라도 상자 형식에 따라 원단 소요량과 가공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1형 일반 상자는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 단가가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 톰슨형이나 맞춤형 구조는 금형, 목형, 도무송, 조립 공정이 추가되어 단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 담당자는 견적을 받을 때 단순히 가로, 세로, 높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자 형식까지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도면, 전개도, 재질, 꼴 종류, 인쇄도수, 접착 방식, 포장 단위까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업체별 견적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판지 상자 가격은 상자 규격과 형식에 따라 달라진다. 상자 원가는 원단 단가의 전개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상자 형식이 복잡해질수록
원단 소요량과 가공비가 증가한다. 따라서 구매자는 상자 형식과 전개 면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SW와 DW의 차이, 그리고 201형 상자의 소요 면적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골판지 상자 원가 계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상자 한 개의 원단 소요 면적을 계산해야 상자 단가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SW와 DW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SW는 싱걸월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양면 골판지라고 부릅니다. 구조는 표면지, 골심지, 이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골이 한 층 들어간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택배 상자나 비교적 가벼운 제품 포장에 많이 사용됩니다.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에 접을 때 필요한 여유치도 작습니다. DW는 더블월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중양면 골판지라고 부릅니다. 골이 두 개 층으로 겹쳐진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어골과 비골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DW는 강도가 높고 완충성이 좋기 때문에 무거운 제품, 장거리 운송품, 수출 포장, 파손 위험이 있는 제품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접을 때 더 많은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J값과 값이 SW보다 크게 적용됩니다. 이제 201형 상자의 소요 면적 계산 방법을 보겠습니다. 201형은 일반적인 RSC 상자입니다. 자료에서는 소요 면적 공식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요 면적 장 더하기 폭 곱하기 2 더하기 J 곱하기 폭 더하기 고 더하기 알파. 여기서 장은 길이, 폭은 너비, 고는 높이입니다. 첫 번째 괄호인 장 더하기 폭 곱하기 2 더하기 J는 상자의 둘레 방향 원단 길이를 의미합니다. 상자는 내면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길이와 폭을 더한 뒤 이를 곱합니다. 여기에 J를 더합니다. J는 이음부, 즉 접착부 여유량입니다. 상자를 네모나게 접어서 양끝을 붙이려면 겹쳐지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괄호인 폭 더하기 고 더하기 알파는 세로 방향 원단 길이를 의미합니다. 상자의 높이와 날개 부분이 포함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알파 여유치를 더합니다. 알파는 가공 및 조립 여유치입니다. 골판지는 두께가 있기 때문에 접을 때 미세한 손실이나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추가하는 값입니다. 자료에서는 SW의 경우 J를 3040를 6로 제시합니다. SW의 경우 J를 30mm에서 40mm, 알파를 6mm로 제시합니다. DW의 경우 J를 35mm에서 45mm, 알파를 9mm로 제시합니다. DW가 더 큰 값을 적용하는 이유는 두께가 두껍고 접힘 저항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DW 상자에 SW 기준의 여유치를 적용하면 접착부가 부족하거나 날개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식은 구매 실무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업체가 상자 한 개당 원단 소요 면적을 과도하게 크게 산정하면 단가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너무 작게 산정하면 실제 생산에서 불량이 발생하거나 상자 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적정한 여유치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자의 내경 기준인지 외경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SW인지 DW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J와 알파가 적정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넷째, 계산된 전개 면적의 원단 단가를 곱해 재료비를 산출합니다. 다섯째, 여기에 인쇄비, 접착비, 포장비, 운송비를 더해 최종 상자 단가를 검토합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은 SW와 DW는 단순히 두께만 다른 것이 아니라 원단 소요 면적 계산 기준도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J와는 작은 숫자로 보이지만 대량 생산에서는 큰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월 10만 장, 100만 장 단위로 구매하는 기업이라면 몇 밀리미터의 차이가 연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원가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앞서 나온 공식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 J와 알파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상자 원가 계산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길이, 폭, 높이만 보고 계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자는 종이를 접어서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접착부와 가공 여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값이 J와 알파입니다. 먼저 J, 즉 조인트를 보겠습니다. J는 이음부 또는 풀접합부 여유량을 의미합니다.
상자를 네모나게 접은 뒤 양끝을 풀이나 철심으로 고정할 때 끝과 끝을 그냥 맞대는 것이 아니라 일정 폭만큼 겹쳐붙입니다. 이 겹쳐지는 부분이 바로 제이입니다. 자료에서는 전개도 가장 왼쪽에 빗금 친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공식에서 제이는 장 더하기 폭 곱하기 2 더하기 제이에 포함됩니다. 즉, 상자의 전체 둘레 길이의 접합부 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제이를 더하지 않으면 상자를 만들 때 양끝이 맞닿기만 하고 겹쳐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접착 강도가 약해지고 상자가 쉽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SW의 경우 J 값은 보통 30mm에서 40mm입니다. DW의 경우는 35mm에서 45mm 정도입니다. DW가 더 큰 이유는 두께가 두껍기 때문입니다. 두꺼운 골판지는 접었을 때 반발력이 크고 접합부에 더 큰 힘이 걸립니다. 따라서 더 넓은 접착면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알파입니다. 알파는 가공조립 여유치입니다. 자료에서는 골판지를 기계로 누르고 접을 때 돌연 및 슬로터 가공 시 골판지 자체의 두께 때문에 손실되는 부분을 보정해주는 세로 방향 여유량이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자를 접었을 때 날개가 제대로 맞물리고 두께 때문에 붕 뜨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보정하는 값입니다. 공식에서는 폭 더하기 고 더하기 알파에 반영됩니다. 즉, 세로 방향 계산해서 알파를 더합니다. SW는 보통 6, DW는 9를 표준 여유치로 더합니다. 이 역시 DW가 더 큰 이유는 두께가 두껍고 접힘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J와 알파는 각각 몇 밀리미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구매원가 관점에서는 결코 작은 항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자 한 개의 전개 면적이 0.5제곱미터이라고 할 때 J와 알파가 커지면 면적이 1%에서 3%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자 단가가 500원이고 월 사용량이 50만 장이라면 1% 차이만 나도 월 250만원, 연간 3천만원 규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J와 알파를 무조건 줄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줄이면 접착 불량, 플랩 간섭, 조립 불량, 적재 중 벌어짐, 낙하시 파손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정 여유치입니다. 구매자는 비용 절감만 볼 것이 아니라 품질과 작업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급업체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첫째, J값은 몇 를 적용했는가? 둘째, 알파값은 몇 밀리미터를 적용했는가? 셋째, 해당 값은 SW 기준인가? DW 기준인가? 넷째, 설비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여유치인가? 다섯째, 과거 생산 실적에서 불량률은 어느 정도였는가? 특히 동일 규격 상자를 여러 업체에서 견적받을 때 업체마다 소요 면적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원단 단가 차이만 비교하지 말고 J와 알파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업체는 보수적으로 크게 적용하고 어떤 업체는 공격적으로 작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품질 리스크를 감안해 적정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J는 접합부를 위한 가로 방향 여유치이고 알파는 접힘과 조립을 위한 세로 방향 여유치입니다. 이 두 값은 상자의 품질과 원가를 동시에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일반 201형 상자가 아닌 톰슨형 상자의 소요 면적 계산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톰슨형 상자는 일반적으로 톰슨 박스 또는 도무송 박스라고도 부릅니다. 미리 제작된 나무틀, 즉 목형에 칼날을 심어 종이나 골판지를 원하는 모양대로 펀칭해서 만드는 맞춤형 상자입니다. 일반 택배 상자는 정형화된 구조입니다. 반면 톰슨형 상자는 제품의 형태나 포장 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구조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조립이 간편하고 각이 잘 잡히며 고급 포장이나 맞춤형 포장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선물 세트 포장, 화장품 포장, 전자부품 포장, 식품 패키지, 판촉용 패키지 등에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톰슨형 상자는 일반 상자보다 원가 계산이 더 세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무송 가공을 할 때 원단의 가장자리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료에서는 톰슨형 상자의 원단 소요 면적을 1000mm 곱하기 700mm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하 15mm, 좌우 15mm씩 가공 여유량, 즉 로스가 발생한다고 제시합니다. 계산 구조를 보면
먼저 가로 총 길이는 안쪽 가로에 좌측 여유량과 우측 여유량을 더합니다. 자료의 예시에서는 안쪽 가로가 1000이고 좌우 각각 15씩 여유가 필요합니다. 가로 총 길이는 1000mm 더하기 15mm 더하기 15mm, 즉 1030mm가 됩니다. 이를 미터로 바꾸면 1.03m입니다. 세로 총 길이는 안쪽 세로의 상단 여유량과 하단 여유량을 더합니다. 안쪽 세로가 700이고 상하 각각 15씩 필요하므로 700, 15, 15, 즉 730가 됩니다. 이를 미터로 바꾸면 0.73m입니다. 따라서 톰슨형 상자의 최종 소요 면적 공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소요 면적 안쪽 가로 더하기 30mm 안쪽 세로 30mm 100만. 소요 면적 안쪽 가로 더하기 30mm 곱하기 안쪽 세로 더하기 30mm 나누기 100만. 여기서 안쪽 치수의 단위는 입니다. 마지막에 100만으로 나누는 이유는 제곱밀리미터를 제곱미터로 변환하기 위해서입니다. 1위는 1000, 즉 100만이입니다. 1제곱미터는 1000mm 곱하기 1000mm, 즉 100만 제곱밀리미터입니다. 톰슨형 상자의 원가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면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목형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목형은 상자 모양에 맞게 별도로 제작해야 하므로 초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량 생산이면 목형비를 많은 수량에 나누어 부담할 수 있지만 소량 생산이면 목형비가 단가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톰슨 가공비, 탈지 작업, 접착 방식, 조립 난이도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톰슨형 상자를 발주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도면상의 안쪽 치수와 바깥 치수가 구분되어 있는가? 둘째, 가공 여유량은 상하 좌우 각각 몇 밀리미터인가? 셋째, 목형비는 별도인지 단가에 포함되는지? 넷째, 일회성 제작인지 반복 주문인지? 다섯째, 톰슨 가공 후 발생하는 로스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 페이지의 핵심은 톰슨형 상자는 맞춤형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상자보다 소요 면적과 가공비를 더 정밀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하 좌우 15의 여유량은 작아 보이지만 대량 생산에서는 상당한 원가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톰슨형 상자는 반드시 도면 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하고 목형비와 가공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앞 페이지에서 설명한 톰슨형 상자의 소요 면적을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료에서는 도면에 표시된 수치가 1700이고 여유폭이 15라고 가정합니다. 이때 실제 필요한 골판지 원단 면적은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먼저 가로 방향 소요량을 계산합니다. 안쪽 가로가 1000이고 좌측과 우측에 각각 15씩 여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체 가로 소요량은 1000mm 더하기 30mm입니다. 결과는 1030입니다. 다음은 세로 방향 소요량입니다. 안쪽 세로가 700이고 상단과 하단에 각각 15씩 여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체 세로 소요량은 700mm 더하기 30mm입니다. 결과는 730입니다. 이제 면적을 계산합니다. 1030와 730을 곱하면 75만 1900이가 됩니다. 1030mm와 730mm를 곱하면 75만 1900제곱밀리미터가 됩니다. 이 값을 제곱미터로 바꾸려면 100만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따라서 75만 1900 100만 0.7519입니다. 따라서 75만 1900 나누기 100만은 0.7519제곱미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톰슨형 상자 한 개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골판지 원단의 면적은 0.7519제곱미터입니다. 이 값이 나오면 이제 원단 단가를 곱해 상자 한 개의 원재료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단 단가가 800원이라면 원재료비는 0.7519, 800원, 즉 약 601.5원이 됩니다. 여기에 톰슨 가공비, 접착비, 인쇄비, 포장비, 일반 관리비, 이익, 운송비를 더하면 최종 상자 단가가 됩니다. 이 계산에서 중요한 점은 단위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류가 밀리미터와 미터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도면은 대부분 밀리미터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원단 거래는 제곱미터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곱밀리미터를 제곱미터이로 변환해야 합니다. 100만으로 나누는 과정을 빠뜨리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도면 기준입니다. 도면에 표시된 1700가 제품 내측 기준인지 외측 기준인지
전개도 기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측 기준이라면 골판지 두께와 조립 여유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전개도 기준으로 작성된 도면이라면 추가 여유를 중복 반영하면 면적이 과다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구매 실무에서는 이 계산을 엑셀로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입력값은 안쪽 가로, 안쪽 세로, 좌우 여유, 상하 여유, 원단 단가, 가공비 기준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소요 면적과 원재료비가 계산됩니다.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할 때도 동일한 면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업체는 0.75192로 계산하고 B업체는 0.782로 계산했다면 단가 차이가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니라 면적 산출 기준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자는 왜 면적이 다르게 나왔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공 여유가 다른지, 로스율을 포함했는지, 목형 배치 효율이 다른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은 숫자 계산 그 자체입니다. 1700도면이라도 실제 소요량은 1030, 730가 되고 최종 면적은 0.75192가 됩니다. 1000 곱하기 700mm 도면이라도 실제 소요량은 1030 곱하기 730mm가 되고 최종 면적은 0.7519제곱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골판지 상자 원가 계산은 반드시 도면, 치수 여유치 반영 면적 계산 이 변환 단가 적용의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골판지 상자를 만들 때 발생하는 공정별 원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원단 가격과 상자 소요 면적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자 가격은 원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원단을 제조하고, 인쇄하고, 접착하고, 포장하는 각 공정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료에서는 공정별 제조 원가를 산출하는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인건비, 감가상각비, 전력비, 수선비의 시간당 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시간당 생산량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당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정별 원가는 시간당 비용 나누기 시간당 생산량의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단 제조비를 보겠습니다. 원단 제조에는 전분, 가성소다, 붕사 같은 부자재가 사용됩니다. 전분은 접착제로 사용되고 가성소다와 붕사는 접착제의 물성을 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소요량은 제곱미터당 그램 단위로 계산하고 여기에 단가와 생산 면적, 로스를 곱해 금액을 산출합니다. 원단 제조에는 노무비도 들어갑니다. 소요인원 작업시간 임율로 계산합니다. 감가상각비는 기계와 건물의 취득가에서 잔존가를 뺀 뒤 내용 연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실제 가동률을 고려합니다. 전력비는 전격 전력 사용량과 전력 단가, 작업 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연료비는 원단을 건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도 원단 제조 공정에서는 건조를 위한 연료비 비중이 크므로 별도로 추가한다고 설명합니다. 수선비는 기계와 건물 감가상각비의 수선 비율을 곱해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쇄 및 접착비입니다. 인쇄 공정에서는 잉크가 필요합니다. 잉크는 소요량의 단가와 생산 면적, 로스를 곱해 계산합니다. 잉크는 제곱미터당 소요량의 단가와 생산 면적, 로스를 곱해 계산합니다. 수지판도 비용 항목입니다. 수지판은 인쇄에 필요한 판으로 소요 면적과 제곱센티미터당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조판비도 발생합니다. 조판비는 규격, 장, 폭, 인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착제도 별도 항목입니다. 상자를 접고 붙일 때 사용되는 접착제 소요량을 제곱미터당 그램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인쇄 접착 공정에서도 노무비, 감가상각비, 전력비, 수선비가 발생합니다. 자동화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와 수선비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고 수작업이 많은 경우 노무비 비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포장비입니다. 완성된 상자를 일정 수량 단위로 묶기 위해 PP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P밴드는 소요량, 포장 단위, 단가, 포장 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포장 작업에도 노무비가 들어갑니다. 이 포장비까지 합산해야 실제 가공비 계가 나옵니다. 이 페이지에서 구매자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공비라는 항목을 하나로 뭉뚱그려 보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급업체가 가공비를 제시할 때 원단 제조비인지, 인쇄비인지, 접착비인지, 포장비인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쇄도수가 많거나 디자인이 복잡하면 잉크, 수지판, 조판비가 증가합니다.
톰슨 가공이 들어가면 별도 가공비가 추가됩니다. 소량 생산이면 설비 세팅비와 조판비가 단가에 크게 반영됩니다. 실무적으로 구매자는 견적 검토 시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단 제조비에는 어떤 부자재가 포함되어 있는가? 인쇄비는 몇 도 인쇄 기준인가? 수지판과 조판비는 최초 1회 비용인가? 반복 비용인가? 접착비는 자동 접착인지 수작업 접착인지? 포장비는 몇 장 단위 밴딩 기준인가? 이런 항목을 구분하면 공급업체와의 협상에서 훨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은 골판 지상자 원가가 원재료비뿐 아니라 공정별 비용으로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공정별 원가 요소를 이해해야 견적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 원가 절감이 가능한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구매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골판지 상자 표준 구매 원가 카스트 테이블입니다. 앞에서 배운 원재료비, 가공비, 일반 관리비, 허용이익, 운송비를 하나의 표로 정리한 구조입니다. 이 표는 공급업체 견적을 검토하거나 사내 표준 단가를 만들거나 단가 협상을 할 때 기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재료비 부분을 보겠습니다. 원재료비는 표면 라이너, 중간 라이너, 이면 라이너, A골심지, B골심지, 지설공제 등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표면 라이너, 중간 라이너, 이면 라이너는 소요량, 즉 평량의 단가와 로스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어골심지와 비골심지는 평량의 골조율을 곱한 뒤 단가와 로스율을 곱합니다. 자료에서는 골조율 기준으로 어골은 1.6, 비골은 1.4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스율은 SW 9%, DW 10%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SW와 DW는 손실률 기준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DW는 구조가 복잡하고 층이 많기 때문에 로스율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공비입니다. 가공비는 공정별로 나누어 SW와 DW 각각의 기준 단가를 적용합니다. 원단 제조비, 인쇄비, 톰슨비, 접착비, 포장비가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공정만 합산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상자에 톰슨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쇄가 없는 무지 상자라면 인쇄비가 빠질 수 있습니다. 접착 방식이나 포장 방식에 따라 접착비와 포장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 관리비입니다. 자료에서는 일반 관리비를 원재료비 가공비의 10%로 계산합니다. 네 번째는 허용이익입니다. 허용이익은 원재료비 가공비의 8%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반 관리비와 허용이익이 전체 금액이 아니라 원재료비와 가공비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운송비입니다. 자료에서는 SW의 경우 5톤차 기준 4,000제곱미터, DW의 경우 3,200제곱미터를 적재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즉, 같은 차량 운송비라도 SW와 DW의 제곱미터당 운송비는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DW는 두껍고 부피가 커서 같은 차량에 적재할 수 있는 면적이 적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곱미터당 표준 구매 원가는 다음 항목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원재료비, 가공비, 일반 관리비, 허용이익, 운송비. 이것이 구매자가 봐야 할 진짜 기준 단가입니다. 이 표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실무적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급업체별 견적 비교가 쉬워집니다. A업체와 B업체의 총단가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비, 가공비, 운송비를 나누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격 인상 요청 검토가 쉬워집니다. 공급업체가 원지 가격 상승을 이유로 단가 인상을 요구할 때 실제로 원재료비가 얼마나 올랐고 관리비와 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내 표준단가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상자 규격별로 표준 원가표를 만들어두면 구매 협상과 예산 관리가 훨씬 체계화됩니다. 넷째, 원가 절감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쇄비가 높다면 인쇄도수를 줄이거나 공용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송비가 높다면 발주량을 묶거나 근거리 업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단 소요 면적이 크다면 설계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은 표준 구매 원가표가 단순 계산표가 아니라 구매관리 도구라는 점입니다. 구매자는 이 표를 통해 공급업체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협상 근거를 확보하며 원가 절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종합임가 공비 합계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재료비, 즉 종이값과 운송비를 제외하고 순수 가공비, 일반 관리비, 허용이익만을 묶어서 제곱미터당 간접비 구조로 정리합니다. 자료에서는 SW, 즉 양면 골판지의 총 가공 관리비를 약 200원에서 250원이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DW의 경우 약 290원에서 360원이 수준으로 제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원지 가격과 운송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즉, 순수하게 제조하고 관리하고 이익을 붙이는 부분의 대략적인 단가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구매 실무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업체 견적을 빠르게 검토할 때 기준값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SW 상자인데 원재료비와 운송비를 제외한 가공관리비가 400원이 이상으로 제시되었다면, 가공관리비가 제곱미터당 400원 이상으로 제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쇄가 복잡한지, 톰슨 가공이 들어가는지, 수작업 접착인지, 소량 생산인지, 긴급 납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DW 상자인데 가공관리비가 지나치게 낮게 제시된다면 품질이나 납기 리스크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낮은 단가는 충분한 접착, 건조, 검사, 포장 공정을 생략하거나 품질 관리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낮은 단가만 선호할 것이 아니라 적정 원가와 품질 안정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그림은 물류와 제조 흐름을 함께 보여줍니다. 상자가 생산되고 검사되고 컨베이어를 거쳐 이동하고 지게차와 차량을 통해 출하되는 흐름입니다. 이것은 골판지 상자 원가가 단순히 공장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와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자의 원가에는 제조비뿐 아니라 포장, 보관, 상하차, 운송, 납기 대응 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판지 상자의 원가 계산은 첫째, 원단 구조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SW인지 DW인지, 어떤 라이너와 골심지를 사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원지의 톤당 가격을 평량, 골조율, 로스율을 적용해 제곱미터당 원재료비로 환산해야 합니다. 셋째, 합지비, 인쇄비, 접착비, 톰슨비, 포장비 등 공정별 가공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넷째, 일반 관리비와 허용이익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섯째, 운송비를 제곱미터당 단가로 환산해 최종 구매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구매 담당자가 이 구조를 이해하면 공급업체의 견적을 단순히 비싸다, 싸다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원재료비가 얼마이고 가공비가 얼마이며 운송비가 얼마이고 이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논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매원가 분석의 핵심입니다. 실무 적용을 위해서는 자주 사용하는 상자 규격별로 표준 원가표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자 규격, SWDW 구분, 평량, 골조율, 로스율, 원단 단가, 소요 면적, 가공비, 관리비, 이익, 운송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상자당 표준 구매원가가 계산되도록 엑셀 양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규 견적 검토, 단가 인상 검토, 원가 절감 과제 발굴, 공급업체 평가에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골판지 상자의 원가는 단순한 포장재 가격이 아닙니다. 원재료 시장, 제조 공정, 설비 생산성, 부자재 가격, 운송비, 구매 수량, 상자 설계가 모두 결합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원가 계산 능력은 구매 담당자와 물류 담당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실무 역량입니다. 이번 동영상에 나오는 각 종 수치는 임의의 값으로 원가 계산에는 시중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